네, 뉴스룸이 끝난 뒤 곧바로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어김없이 양쪽 다 날카롭게 비판하는 두 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공동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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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본방에서 지금 뉴스룸 본방송에 댓글을 주신 분들 저희 김 작가가 대충 뽑아놓은 게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따가 선정해서 두 분 영화표를 드리도록 하고 또 지금 약 3,000명 이상 접속해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또 의견들 주시면 저희가 또 두 분을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을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얘기할 텐데요. 그냥 편하게 요즘 정말 큰 문제잖아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정말 날카로운 두 분은 어떤 보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민주당 당직 개편 이 정도면 충분한가? 쇄신인가?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 저희가 볼 때 이제 박원석 소장 의원님이나 장성철 소장님이나 연배가 좀 얼추 뭐 두세 살 터울로 다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100만 명씩 태어나던 때죠. 맞아요. 1999년, 1958년생부터 예. 1970년대 초반생까지 예, 100만. 거의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100만 명씩. 지금은 뭐 20만 명. 그렇죠. 25만 명도 깨져가지고 예. 24만 9천 명 예. 작년에. 깨졌어. 조금 있으면 이제 한 해에 20만 명씩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만 해도 뭐 4분의 1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네. 심각한 상황인 건 맞죠. 예, 심각한 큰일 상황이죠. 예. 근데 그 저출산이 문제인데 결혼을 안 해요. 작년에 19만 쌍.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이제 한 명씩만 낳아도 20만 명이 안 되잖아. 그 혼인율도 낮고 그런데 합계 출산율도 낮고 근데 점점 낮아져서 지금 인구가 이미 태어난 사람이 줄었는데 이 사람이 또 거기서 출산율이 낮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을 수 있는 근데 더 문제는요. 그 작년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13세 이상 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청소년부터 쭉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50% 넘는 분들이 결혼 안 할래.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혼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몇 가지 대책을 내놨었는데 이건 대책이 아니고 일단 저도 이제 오늘 좀 취재해서 물어보니까 여당 내에서 그냥 일단 아이디어를 막 던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도가 뭐 병역 면제 저도 아까 좀 다시 보기에서 다뤘지만 병역 면제도 있고 여당 의원들이 이런 거 어떠냐 이제 자꾸 던져보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필 보면 다들 좀 부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디어여서 그게 맞아요. 조금 저는 방향이 약간 이건 잘못됐다.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가 좀 많다는 게 좀 그래요. 그렇죠. 일단 그 저출산이 아니고 저출생으로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어떤 특정한 성이나 특정한 세대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현상입니다. 때문에 저출생이라고 용어를 정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수준에서 나오는 얘기더라도 이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셋째 아이까지 낳으면은 20대 군면제를 해주겠다. 아니 20대가 결혼도 못 하는데 그렇죠. 군면제 해준다 그래서 셋째 아이까지 낳을 20대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데다가 예. 또 저거 증여세를 뭐 4억까지 면제해주겠다. 그러면 그 자식한테 증여할 게 없는 사람들 혜택을 못 보는 있는데 아니죠. 저거를 그러면 그 증여세를 유인 효과로 만들어 가지고 저출생 대책을 한다면 결국엔 증여할 게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것도 아무 말 대잔치에 버금가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저출생 문제가 대두되면서 당시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특별 예. 대책기구도 만들고 또 예산도 편성하고 지금까지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270조에서 많게는 380조 예산을 썼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져서 예. 지금 OECD 압도적 최하위거든요. 0.78명.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이 이제 초고령 사회잖아요. 근데 일본도 최근에 이제 이 출생률이 떨어져 가지고 심각한 사회 문제다.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보다 높아요. 1.13 정도 예. 됩니다. 아마 우리가 홍콩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낮죠, 우리나라. 네,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인데
저는 이게 이제 저출생 문제는 어느 한두 가지 그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결과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야생에 있는 동물들보다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들이 출생률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새끼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은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때문에 결혼 자체도 굉장히 미루고 결혼 자체도 예. 꺼리고 또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예를 들었던 저런 몇 가지 한두 가지 아이디어 수준의 대책을 가지고서 단기간에 뭐 예.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무리한 발상인 것 같고 저출생 문제가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문제라면 정부가 교체되는 걸 막론하고 모든 정부에서 국가 정책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저기에 두겠다라는 예. 일종의 이제 사회적 정치적 합의 하에 이 문제에 관한 장기간의 대책을 세우고 또 중기적 단기적인 이런 촘촘한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사전에 혹시 그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십니까? 두 분이 워낙 뭐 번뜩번뜩 하시니까 여쭤봤는데 장성철 소장님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저출생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해결책.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예. 이거를요 저출생하고 고령사회위원회를 좀 분리해서 저출생 문제만 전담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5, 60대거든요. 그분들이 20대, 30대가 왜 아이를 안 낳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민간 위원들이 몇 분이 계세요. 예. 뭐 교수님도 근데- 계시죠.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저출생 위원회에 20, 30대가 주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원인 분석을 하고 대안을 예. 마련할 수가 있다. 저출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겠다. 거기가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뭐 행정안전부 장관, 맞아요. 몇몇 여가부 장관도 보건복지부 들어가고요. 장관 뭐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들어가고, 네. 고용노동부 장관도 들어가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안 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저출생의 원인과 예. 지금 20, 30대 진짜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히고 있는 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20, 30대를 충분히 더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네요. 또 하나는 저는 기본적으로 저출생의 원인이 이제 어떻게 키우지? 육아 어떡하지? 그거랑 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이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육아비는 상당 수준으로 보조를 해주고 아이 한 명당 예를 예. 들면 3천만 원이든지 5천만 원이든지 현금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현금 출생 축하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3천에서 5천만 원. 근데 현재 지금 대략 25만 명 내외 1년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3천만 원 정도 준다고 하면 대략 한 8조? 예. 근데 1년에 35조를 저출생 문제에 투입을 한대요.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실제 직접적으로 저출산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약 14조 원 정도라고. 물론 이제 이것저것 다 그렇죠. 정부에서는 다 합치면 이것도 35조 가 저출산, 된대요. 이것도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니까 14조 원 정도. 아니, 맞는데 이것저것 그냥 나라에서 저출산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예. 쓰는 예산이 대략 3년 총액을 내보니까 102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면 1년에 한 35조 쓰는 건데 그걸 차라리 현금으로 줘라. 현금으로 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니까 교육비 바우처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이거 학비 면제 주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교육을 받으려면 학원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원비가 많이 비싸요, 진짜. 대학 등록금보다 고 1, 2, 3 이 학원비가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정말 20%, 10% 소득 수준 이분들은 빼고 예. 80% 정도의 자녀에게는 학원비 바우처를 줘가지고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지금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저출생 관련된 예산을 지금까지 뭐 270조 썼다, 380조 썼다라고 하는 통계 자체 허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앞서 얘기했듯이 실제 그게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예산이 아닌 이를테면 군 인력 구조 개선 예산 이게 왜 저출산 예산입니까?
그리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예. 이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저출산 그런 거 다 빼버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버려야 집어넣어 돼요.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분리해야 된다. 빼버려야 그러니까 직접 예산과 이를테면 출산 지원,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이런 등등의 직접적인 예산과 그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예산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명목상에 실질적으로 관계도 없는 이만큼 돈 썼는데 예. 합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고 라는 등등의 그런 착시 효과를 없애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제 사교육비 얘기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죠. 애를 낳지 않는. 근데 그렇다고 사교육비를 지원해 주자 이건 맞는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사교육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교육을 좀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게 50대 이상의 탁상 공론이라니까요. 20, 30대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20, 의원님. 30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어떻게 증명해요? 제가 다 모니터링 하고 왔어요. 무슨 모니터링? 통계 내봐야 한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10분하고 통화하고 왔어요. 20, 30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 안 되고 진짜인데. 방송에서 일단 이 중에서는 20, 30대랑 제가 물리적으로 제일 가깝긴 합니다. 얼마나 가깝다고 그래요. 한 살이라도 가까운. 아니, 그러니까 공교육을 이게 뭐 개그 현실화 프로그램이 해가지고 아니니까 뭐 그렇게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외국에 여러 가지 저출 출산율 올리기 위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두 분야의 정책이 아니고 이를테면 복지, 뭐 교육, 예. 그다음에 노동시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소득평등이나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접근을 해야지 한두 가지 정책으로 단기간에 한두 해 사이에 출산율 올라가지 않는다.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앞서 이제 30대 후반의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뭐 돈 주면 애 낳을 거냐 그건 전혀 아니다. 그 안 돈 낳죠. 사실 매년 막 3억씩 준다 그럼 모르겠지만 뭐 얼마 준다고 해서 또 정말 아이를 갖고 이 아이의 부모로서 하는 거는 또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현재 사회가 그러면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 근데 돈을 그래도 보조를 그래도 뭐 해줘야죠. 어쨌든, 어쨌든. 그게 하나의 유인 효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애를 안 낳는 게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줘야지 공교육을 정상화해가지고 우리가 학원을 안 다니고 사교육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게 탁상 공론이라니까요. 현실적으로 학원 안 가고 어떻게 인서울 대학 가고 스카이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예. 스카이 대학 가야 취직을 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적인 풍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학원은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밀집 사회여서 자꾸 옆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잖아요. 학벌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그럼요. 그러면 사실 옆 사람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상위 5에서 10%까지가 거의 마지노고 나머지는 불행하거든요. 그러면 내 자식도 내가 그 안에 못 꼈으면 내 자식도 크게 거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면 굳이?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뭐 1대 99라고 하지만 뭐 5대 95 정도는 앞에 5만 좀 낳고 싶어 하고 95는 굳이 내 자식도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하고 싶겠냐. 그렇죠. 그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좀 그런 게 없어도 편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게 그거는. 아까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가 이게 중요하니까 예. 일단은 저출생 문제도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랑 결합돼서 생각을 해야지 이걸 동떨어져서 대책을 마련하면 이거는 머릿속에서 나오는 탁상공론일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예. 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공교육 정상화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정말 뭐 전두환시대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때 막 과외 못하게 하고.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간다. 그래서 학력 저하다. 그래서 좋은 대학 못 간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간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되게 어려워진다. 그런 것만큼은 국가가 또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원 바우처. 요거를 일단 좀 아이디어 생각을 차원인데 해봤습니다. 장소 조사면 학원 마우처. 혹시 아이가 지금 저는 한 명은 졸업했고요. 한 명은 3학년입니다. 고3 아니요. 대학교 3학년. 대학 소년. 25, 22. 그럼 학원은 필요 없는. 네, 층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예, 역시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당연하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네. 학원 마우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혹시 조카가 아유, 아닙니까? 다 외국에. 외국에. 글쎄요, 그런 수준의 대책이라면 이미 많이 나왔죠. 뭐 새로운 거라고 보기가 어렵고 돈을 많이 썼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육아 지원에는 제가 보기엔 OECD 평균하고 비해서도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지는 그 정도 예.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문제는 글쎄요. 일부 지금 뭐 돈을 더 지원한다 그래서 특정 부문에 이게 해소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이제 모든 문제의 결과라고 얘기했듯이 결국엔 이제 모든 문제 해결로 접근을 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그 쭉 수행한 거 보면 총량적으로 돈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에 대한 평가나 예. 또 그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고 급기야는 뭐 월 100만 원 이하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게 이제 여성들을 육아나 예. 가사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가지고 출산율을 제고하자 이런 정책까지 나왔어요. 실제 그 정책이 출산율을 제고할지도 의문들뿐만 아니라 일종의 새로운 신종 인종차별 정책인 거고 우리 헌법이나 근로기준법하고도 충돌되는. 예.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저출산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국가적인 의제이고 국가적 해결 과제라면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말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그런 어떤 정책 추진의 방식이 필요한데 지금도 오히려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대통령이 뭐 조만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열어가지고 내일 내일 열어서 거기서 대책 발표를 한다는데 과연 그 대책이 이전의 정책들과 다른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지 의문입니다. 근데 저임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 이 부분은 한번 도입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인종차별이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일단 홍콩하고 일본에서는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성공적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일과 육아를 결합할 수 없는 동시에 병립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현실적으로 한국인 같은 경우에 이 가사 도우미 쓰려면 200만 원, 300만 원 이게 본인이 버는 월급보다 더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애 키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좀 끊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또 홍콩하고 일본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효과가 났다고 언론에 나왔으니까. 효과가 난 게 없고요. 네. 대표적으로 그 정책을 오랫동안 쓴 나라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는 지난 10년 사이에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 그래서 싱가포르 빼고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그런 정책 일본. 없고요. 싱가포르이 그 정책을 도입한 이유는 싱가포르이 워낙 인구가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차원에서 해외 노동력을 수입한 거지 저출산 대책이 아니었고. 저출산 대책은 아니죠. 그냥 메이드들 이제. 그리고 싱가포르이 그 주변 문제로 인해 국가에서 사회 문제가 심각해요. 외국인 노동자들 뭐 폭행당하고 심지어 살해도 당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싱가포르 같은 인권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거기는 아직도 때리는 형이 있어요. 태형이라는 제도가. 저는 이 어느 하나의 정책을 얘기할 때 그 정책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요소, 종합적인 성격을 보고 접근을 해야지. 그게 사실은 출산율 제고에도 별다른 실효성을 미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정책을 이걸 아이디어 수준입시라고 내놓은 건데 조정원 의원이 그 정책을 왜 넣어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이를테면 여성들을 육아 독박, 가사 독박으로 자유롭게 하려면 일가족 양립 정책 취해서 노동시간 줄이고 남성들 육아 참여 늘리고 그만큼 남성이 직장에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런 정책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고용자 사용자들이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손쉽게 내놓은 건데 불가능해요. 이건 국회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헌법소원 들어가면 당연히 위헌 결정 날 거고 예. ILO 협약에도 반하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해보자고 주장을 합니까? 뭐 그게 다 안 된다고 하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실용적인 면과 또 앵커께서 좀 원칙의 문제가 이제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는 충돌하는 부분인 것도 앵커께서 좀 경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싱가포르를 빼고 얘기했는데 예. 자꾸 싱가포르에서 일본에 그런 부정이 정책이 났다고. 없어요. 있다고 해요. 일본에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김 작가님 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홍콩, 싱가포르, 일본에서 도입을 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기사를 봤고,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 사례는 일부 부적절한 좀 게 편향된 있어요. 언론을 본 것 같은데 네. 팩트가 다릅니다. 예, 그거 저희가 김 작가가 지금 확인을 김 작가님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예, 고개를 좀 끄덕거리고 있네요. 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다 표정은 한번 귀찮게 왜 밤에 이런 걸 시켜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는 했는데 그냥 저도 이제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후배 기자들이랑 맞벌이 요즘 대부분 맞벌이를 하니까 애를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둘을 낳고 싶어도 못 낳고 그렇지. 하나 낳기도 벅차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차로 5분 거리, 걸어서 10분 거리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면제까지 다 봐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인프라를 쫙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게 정공법이죠. 네, 그럼 거기에는 무료로 뭐 돈 있는 분들은 더 좋은데 돈 내고 맡기면 되고 무료로 다 하고 제가 볼 때도 대충 제가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20조면 되겠는데 왜 안 할까요? 예산 때문에 그러면?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가면 사회적 일자리가 돼서 다른 분들이 와서 어르신들이 와서 애도 봐주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서로가. 이제 뭐 북유럽식의 보육 지원 정책이죠. 예. 그래서 공공보육 시설이 인프라가 아주 촘촘히 깔리면 되는 있고 근데 거기에 아이를 맡길 수도 있고 부모가 함께 가서 예. 돌볼 수도 있고 근데 부모가 함께 가서 돌보려면 실제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육아 참여가 가능한 그런 휴직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게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도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저출산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돈도 많이 쓰기 시작한 지가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제는 아무거나 다 해볼 때가 아니다. 예.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종합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제가 보기에는 좀 엄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실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책 집행을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이 목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정권이 예. 바뀐다 그래가지고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들은 이 정권이 바뀌고 정파가 바뀌어도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을 뒤집어요. 그리고 저런 아이디어 또 막 던지고 예. 외국인 가사 도우미 수입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정책이 아무 효과도 없이 꿀꿀이 잡탕이 되는 겁니다. 아이, 일단 뭘 또 이제 수입이라는 정책이 표현을 딱- 쓰세요. 사실 이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냥 아이를 낳아도 국가에서 내가 키우는데 큰 문제가 없겠구나. 최소한 당장 이제 키우는 게 당장 뭐 애들 초등학교 물론 학교 가기 전에 또 초등학교 간 다음에 어떻게 키울까가 당장 닥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걱정이지만 일단 당장 그게 걱정이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키워주지 않으면은 그렇죠. 키울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 둘 같은 경우엔 저희 부모님이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그냥 일을 병행할 수가 있었지. 그런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러한 가사 육아 도우미 하는 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때문에 안 된다, 인권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둘째를 낳으면서 아내가 일을 그만뒀는데 그렇죠. 둘째까지 이렇게 맡기려면 도저히 계산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하면서 이렇게 야근으로 초과수당을 받고 그래서 좀 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건 또 20, 30대 우리 또 패널들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저희들도 저희들도 20, 오래 30대 해가지고. 후배들에게 많이 물어보니까 네. 일단 아이 맡길 데가 없다. 맞아요. 그게 네, 걱정, 그게 가장 문제. 큰 고민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출산 대책 아마 내일 나올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이 주재해서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회의를 예정하는데 여기에서 뭐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일단 선언 정도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근데 있었습니다. 제발 미리미리 FGI도 해보고 예. 좀 20, 30대 분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또 이제 내일 발표하다가 잘 안 됐으면은 우리가 이분들 얘기도 다 들어봐야 된다고 더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일은 뭐 그냥 어떻게 안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선언 정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민주당 정권이 지금 출범한 지 1년 됐는데 이제서야 어떤 계획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판을 좀 돌려주시면 예. 민주당이 오늘 당직 개편을 했어요.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지도부 개편을 했는데 저희가 쭉 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조정식 의원이 위임됐고 지명직 최고위원 바뀌었고 정책위의장 바뀌었고 흔히 이제 우리가 알던 친명계로 대표적으로 분류됐죠. 김남국, 김병욱 의원들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인데 바뀌었고요. 김병욱 의원도 7인회 중에 한 명인데 바뀌었습니다. 문진석 의원도 7인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바뀌었고요. 자, 일부 비명계에서 계속 지도부 좀 인적 쇄신하자라고 했었는데 이 정도면 됐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전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에요. 아웅은 어디 있나요? 아웅은 이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아웅이에요. 아, 예. 근데 이제 눈을 가린 거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유임시킨 거죠. 공천이 가장 문제잖아요. 공천의 핵심적인 당직자가 사무총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무총장을 이재명 당대표의 핵심 측근인 조정식 의원을 계속 유임시켰다라는 얘기는 나는 절대로 공천권을 놓지 않겠어. 이러한 의지를 표명한 건데 무슨 뭐 탕평
당직 개편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별 의미 없는 당직 개편이다. 이번 당직 개편에 의미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민주당이 지금 직면해 있는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당직 개편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냐? 예. 설사 사무총장을 포함했다 하더라도 저는 당직 개편 그 자체가 좀 부차적인 요소, 부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이거 한다 그래서 뭐 사법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여론이 비판적인 그런 시선을 보내는 게 해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뭐 지나치게 친명계 위주로 그 단일한 색깔의 인사를 그동안에 유지해 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당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당무에 반영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비판을 고려해서 개편을 한 건데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을 넣냐 안 넣냐도 약간 부차적인 논란인 게 예. 민주당은 조금 달라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경선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전략 공천 아주 제한적으로 그 경우에만 이제 공관위의 의사가 좌우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갖는 비중이 국민의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 면에서 공천을 위해서 조정식을 남겨놨다. 친명 공천을 위해서. 그건 제가 보기엔 약간 비약에 가까운 해석이고 그보다는 대안을 못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한 3, 4선 정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 3, 4선 정도에서 마땅한 대안을 못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표준시고는 5선이죠. 네. 4선 아니에요? 5선이 5선.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도 다 시스템 공천해요. 대부분 다 경선하고 그 몇몇 지역만 우선 공천 지역이라고 해요. 전략 예. 공천이라는 단어도 안 써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 청년 이쪽을 배려하는 우선 공천 지역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사무총장이 뭐 경선 지역도 누구를 경선으로 붙일 것이냐 이런 건 사무총장하고 공관위원장 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입김이 시스템이 들어간다. 안 돼. 지금 그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현직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현직 의원들은 다 경선한다니까요. 현직 컷오프가 없어요. 현직은 무조건 경선에 컷오프라는 들어간다. 제도가 없어요. 아니 국민의힘도 다 현역 의원은 다 해요. 공천 그냥. 배제가 없어요. 네. 그럼 사무총장의 입김이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현직 의원들이. 별로 없지. 어쨌든 근데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비명계가 당직 개편을 요구했잖아요. 비명계가 사실은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다가 당직 개편을 요구하는 순간 아 그냥 공천 두려움 때문인가? 이런 느낌. 사실 당직 개편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랑은 큰 연관은 본질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게 당직 개편이 지금 민주당 위기 탈출의 예. 해법이냐. 글쎄 아주 부분적인 해법일 수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자체가 본질적인 해법은 아니어서 당직 개편하고 나면 그럼 당내에 이런저러한 이제 갈등이 사라지는 거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뭐 2차원에 예. 2차원의 정리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당직 개편의 선언적인 의미는 하여튼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공천권을 절대로 놓지 않겠어.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비명계 의견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공천권은 내 손 안에. 생생 내기를 그냥 생생 간단히 내기다. 한 건데 알겠습니다. 공천권 내 손 안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 이른바 개딸들 강성 지지층이죠. 나 그 표현 너무 싫어. 자제해라라고 하는데 김남국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네. 개딸이란 표현은 개탄을 자꾸 모는 거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뭐 자기네들이 먼저 얘기를 해놓고 뭘 또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하는지. 예, 그것도 이해가 안 개딸들이 돼요. 너무 도가 지나치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다루는 게 이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아마 어떻게 보십니까? 개딸들은요, 그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까지 3번 정도 개딸들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내부에 너무 분란 일으키지 마세요. 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재명 당대표도 아마 수박이라고 공격할 것 같아요. 저는 문제 받았다고 본인도. 문재인 대통령도 막 수박에 7점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포스터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구로 매니아층이 있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정말 훌륭한 정치적인 자산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자꾸 선동을 해서 증오와 분노로 표현되면은요, 이것은 분란의 가장 큰 씨앗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장을 한 게 이재명 당대표였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좀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기대서 정치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강력한 지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지난번 전당대회 때 77.7%를 얻어가지고 당대표에 당선이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공천 때도 뭐 당원 투표한다라는 거는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내가 원하는 사람 공천 주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주위에서 뭐 비판을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이재명 당대표가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될 거예요. 예. 혹시 글쎄요, 뭐 강경 지지층들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뭐 이재명 대표도 멈추라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또 이원욱 의원 지금 원내대표 출마를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로 멈춰달라라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단호해야 될 거예요. 그 일종의 해당 행위고 그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나아가야 제가 보기엔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그 지지자들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는 거야 뭐 당연히 지지자들의 권리이기는 한데 그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지금 이른바 이제 민주당 내 개딸이라고 하는 강경 지지층처럼 집단화돼서 당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예. 한다면 그건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오히려 해하는 그리고 당내 통합이나 당내의 이 단합을 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 민주당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경 지지층들의 지지라는 거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측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의 자산이고 원천이지만 그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 저런 방식으로 표출되는 거는 오히려 일종의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공천받는 데는 강성 지지층의 팬덤 지지가 효과를 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자꾸 강성 발언이 있으면 사실은 공천을 받은 뒤에 정작 본선에서는 중도층의 민심을 얻긴 또 어려워지는 그런 면이 그런 있죠. 딜레마들이 이제 네. 계속 생기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김 작가가 바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 일단 싱가포르가 약 25만 명, 홍콩에 약 20만 명, 일본이 1,000명 정도가 있는데 1,000명이요? 예. 1,000명 맞죠? 예. 그럼 그건 정책이라고 자신 없는 보이고 표정인데요? 정책이라고 보기가 아무튼 있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저희가 이제 다 아직 충분한 스크린을 하지 못했는데 홍콩은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홍콩 자체 내에서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는 이제 잘 모르겠고요. 뭐 다양한 평가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뉴스룸 D 중에 의견 주신 분들 저희가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연케이님, 네. 있는 자녀도 잘 키우는 대책도 필요한데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뉴스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우는 부모들도 있고 또 안타까운 얼마 전에도 소식들이 나오고 국가가 과연 그 역할들을 다 했는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뉴스들 보면 좀 태어난 아이들을 정말 국가가 잘 돌봐주고 있는가 지금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디오님께서 군면제 크크크 아니 애가 셋이 쓰려면 이미 40대 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근재님은 이 의견 주셨는데요.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주거 안정 문제입니다. 주거비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데 아이까지 키우기엔 현실이 너무 힘든 게 사실이죠.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집 걱정 없는 임대주택 이런 게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그런 의견도 많이 근데 있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정책들은 있어요. 아이 뭐 2명, 3명이면 청약 가산점을 청약 거의 가산점이 만점으로 주는 그런 제도도 있어서 물론 집값이 분양대금이 워낙 비싸져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 셋 나면 집 한 채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다들 당첨받으려고 청약해서 당첨되려고 하는 데가 다들 인기 지역. 그렇죠. 그냥 분양가가 10억을 훌쩍 넘는 지역들이 맞아요. 많아서 네. 사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 영철 장님 의견 주셨는데요. 저출산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엄마며 여성들이 경력 단절과 육아휴직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고 경력 단절에 대한 사회적인 거대 담론으로 형성해서 차별 없는 공감력을 확대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겠죠. 가장 결정적인 의사는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몇 가지 좀 있는데요.
약간 이론은 풍청량님 결혼 후 첫 아이 출산하면 20년짜리로 임대 아파트 하나씩 줍시다. 예,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근데 임대 아파트 지역이요 상당히 좀 외져 있어요. 그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임대 아파트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버스로 1시간 20분 거리에 네, 그러면 직장과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 의견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학원비 바우처 문제를 이제 꾸준히께서는 반대하셨는데 네. 학원비 쿠폰 20만 원짜리 주면 학원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요. 학원 원장들만 배부릅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당직 개편 관련돼서 아니 도대체 대표한테 왜 공천권을 놓으라고 하느냐 투표로 뽑아준 당대표인데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서 두 분을 드려야 되는데 누구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 지금 고르신 분들 중에요? 예. 네. 그냥 뭐 제가 연케이님 있는 자녀도 잘 키우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영화상품권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철장님, 예, 영철장님 여성 저출산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엄마다. 여성의 경력 단절, 육아휴직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 뉴스룸 뒤에 영화상품권 2장 드리고요. 그리고 본방 중에 나왔던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뽑아갖고 있는데요. 김사부님, 앞서 이제 국민의힘의 아이디어 차원 나온 정책에 대해서 정책 내놓는 거 보면 답 없다. 이럴 때마다 국회로 가서 정책 막 내고 싶다라는 김사부님 의견 주셨는데, 예, 일단 국회로 가는 뭐 좀 더 여유를 가지시라고 영화상품권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 드려도 되죠? 네, 아니 뭐 예, 사회자 제가. 재량으로. 그다음에 비인간님께서 아이디어 당연 나쁜지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반응이 나쁘다고 했는데 고견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자녀 셋 나면 군대 면제, 뭐 징역세 면제, 그리고 뭐 2억씩 주는 건 좀 많이 조금만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나요? 예, 예산이 감당 못. 알겠습니다. 이분 비인간님도 영화상품권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저출산 문제와 민주당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D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